안녕하십니까. 최현수TV의 최현수입니다. 오늘 최현수의 인터뷰. 캐나다에서 오신 손님 우리 이민섭 우리 당원분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온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정말 그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셨던 분 중에 한 분, 이민섭 당원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또, 네, 그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글도 많고, 캐나다에 있지만 바로 옆에서 개혁신당을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고,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당원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네. 구독자, 네. 1000명! 공약인가요? 네, 공약입니다. 캐나다에서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네. 나왔는데, 네. 이번에 꼭 뭐 하나 달성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네. 캐나다에서 어떻게 이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을 했었어요. 2008년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좀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분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이후로 또 연임해서 보수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많이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 진영보다는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브들을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보수가 정말 무엇인가, 또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정치적인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은,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는 2004년에 제가 캐나다에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코스코를 딱 들어가면은, 코스코 안에 매장에 항상 삼성 TV, 자랑스럽죠. 삼성 TV하고 이런 것들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를 쫙 가면은,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꼈고, 저희 애들도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 긍지를 가지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또 이후로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국가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캐나다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피부로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어쨌든 현지 방송도 보긴 해요, 사실. 캐나다 TV도 보지만, 또 이제 요새는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국 뉴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동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집에 장기간 체류를 하다 보니까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이제 또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와 진보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또 여러 정치인들의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러면서, 좀 한국의 보수가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많은 사건들 과정에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어떤 미래가. 보수의 미래가. 그러면서 저는 또 개혁신당에 유일한 희망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좀 많은 지지를 하게 됐어요. 뭐 그 사람들이 진보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민주적인 정당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진보 보수를 가르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청년당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이 세대 간의 구분을 잇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뭐 중도 보수를 조금 표방하는 당이기도 하고 이념적인 이런 부분으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을 그 이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세대 간의 얘기도 좀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 이념이나 그다음에 어떤 종교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정은 우리가 일단 하고 들어가자. 우리가 이념이 좌파적 이념이든 보수적인 뭐 이념이든 그 이념을 인정은 하되 그것이 과연 그 우리의 삶에까지 그 이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의사결정, 국가 의사결정도 있고 많은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념으로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가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거든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그 무신론자다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그 오만한 생각이라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 무신론자처럼 종교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렇게 맹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 굉장히 나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나약한 존재가 그 종교를 또는 사상을, 이념을 갖지 않고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념과 정치가 어떻게 그 복합되고 작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어떤 진보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이런 거가 될 수는 없고, 대신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선악을 막 구분한다는 거. 그 선악으로 구분될 수 없는 문제를 선악으로 구분한다는 게 문제지. 우리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선과 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선과 악이 되는 것 같고, 예. 그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선과 악으로 가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치.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뿐이지 예. 누가 옳고 그름의 차이는 분명히 아닌 것이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설득을 통하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수긍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인데, 그럼 지금의 캐나다에서 본 한국의 정치는 지금 말한 토론과 설득의 정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토론과 설득이 사라져버린 정치죠, 대한민국에. 그럼 정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치가 없는 거죠. 사실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두 양당이 만든. 그러니까 양당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 내에서도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당 내에서 토론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지난 그 12.3 계엄 사태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일단 자기가 계엄에 참가했다 이거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가 큰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설득을 하고, 그게 그 대통령 탄핵이 그 결정이 되더라도 그 의원들 상대로, 결국에는 그 정당이라는 게 당 대표가 중요하지만은 어떤 대의기관이잖아요. 정당이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거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그 탄핵 찬성 반대의 표결에 나가는 거를 그 설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설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동훈 개라는 사람들만 나가가지고 그 가결을 해가지고 그럼 탄핵이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그 토론이고 설득이거든요. 당 대표라는 거는 설득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이준석 그 당 대표를 굉장히 그 좋은 정치인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설득이거든요. 당에 있는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정치인은. 당내 구성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그 어떻게 그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당내 구성원들, 당 지도부에 있는 일원들을 일단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이고, 그 다음에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의 문제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양당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도 언제 어떻게든 옳은 방향으로 가는 네.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그게 먼저는 자당의 설득, 네. 뭐 국가면은 국민들을 설득이지만 네. 하나의 당으로서는 당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렇죠. 네. 온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제 그 너무 많이 소개로 갔다가 네, 앞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동훈까지 갑자기 급발진하셔가지고 네. 뭐 한동훈 얘기나 어떤 또 다른 당 정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네. 나누기로 하고 이제 지방선거 네. 6월 3일 지방선거 지금 5개월도 안 남았죠. 네. 저는 그 내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 갑자기 오신다길래 예. 아 이제 공천 심사를 보시고 선거에 출마하시려고 오시나 기대를 좀 해봤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럼 먼저 또 캐나다라는 나라의 주 수입원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복지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 있는지? 일단 그 캐나다는 그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인 거는 맞지만 그 태생 자체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국가 그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재산세, 그 다음에 그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이 통해서 국가 재정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아주 그 근간을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가 일단 크잖아요. 국가가 네. 크고,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가 부유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지하 자원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그 지하 자원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세제, 특히.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냥 양도세도 있다가 없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예측 가능성이 언제나 투명하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하고 이런 거가 항상 내가 얼마를 벌면 얼마를 낸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만약에 100만 불짜리를 산다. 그러면 1년에 재산세를 얼마 낸다. 이런 게 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해외에서도 투자자가 많이 온가요? 캐나다는 뭐 해외 투자자 많고. 외국인들도 옛날에는 한국에 왔을 때, 네. 야,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다가 한 번 왔다가 간 사람 다시 오지 않습니까? 뉴스가 많이 났는데 외국인들만 겁을 먹지 한국인들은 쟤들이 안 넘어와? 북한이 어떻게 넘어와? 자국민은 오히려 편하고 네. 해외에서 볼 땐 불안하고 이런 거였는데 같이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일괄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만 그렇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영어로 얘기하면 consistency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신 한 번 정책이 정해지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고 그냥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좌파 정권이 잡으면 집값이 뛴다. 네. 이런 공식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말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각하죠. 외국인 투자자가 와야지 한국에서도 뭐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이 생길 건데. 노동 정책이 대표적인 거죠. 52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의나 이 네. 규율로서 법으로서 그렇죠. 정의할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발목을 어떻게 보면 잡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거를 52시간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거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산업마다. 꼭 필요한 산업마다 또 아니면은 52시간이 그냥 1년 12달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유연하게 적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대신 이제 캐나다가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네. 미국하고 한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훅 세게 불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캐나다도 그 한국처럼 최저임금 네. 이거를 코로나 네.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아, 네, 최저임금을. 임금을 똑같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듯이 그 최저임금을 아주 그 급속하게. 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가 원인이 뭐 한 되는 것 4, 같다. 5천 원 하다가 갑자기 막 10,000원대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캐나다도 12불 하다가 갑자기 막 18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50%를 그냥 빵 때려버렸어요. 아, 이게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나서 예.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건 확실하거든요. 아, 소상공인 같은 거 전부 맞습니다. 다 예.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을 또 사용하고 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 사회가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고, 그러면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얘가 어떤 부작용이 나오면 다시 치유하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반복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빵 때려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캐나다는 웨이트리스니까, 웨이트리스는 어떻게 하면 안 쓸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건지,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도 사실은 외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식당이라든지 한국으로 하면 알바를 하면서, 유학비를 또 벌고, 공부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갑자기 힘들어졌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네.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네. 사업자, 공급자 입장으로 뭐냐면 어떤 이익을 기반되고 하는 거지만은 그 이익에 기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현대차 절대 한 대라도 들어오면은 가만 안 두겠다 협박성 반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치셨죠, 반대로. 달리는 마차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 대응책이 없는 순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네. 그거를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시장의 개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용자 측을 들어주든,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고용주 피고용자 측이든, 측을 네. 들어주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그거는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으로 맡겨서 네. 현대가 그거를 그러면 노동자하고 분기가 일어나든,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분기 없이 자기네들 뭔가를 해결하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네. 그 사용자 측이든지 뭐 어느 한쪽을 편을 들어가지고 이거 해준다는 건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지적자가 이거는 뭐 세게 말하면 공산주의, 좀 얕게 말하면 사회주의. 예? 너무 간섭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메시지만 남기더라도 네,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같은 계열의 노동조합이 말하는데 노동조합을 가만 안 두겠다는 느낌에.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그게 편향됐다 얘기한다면 이것도 편향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누구 사용하더라도 어느 쪽을 들더라도 이건 편향이지. 그게 공정한 시장 그 질서를 우리가 개입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느 쪽으로든 부작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또 재밌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강민님, 이민섭 당원님께서 멀리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네. 지금 전국 다니시는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출마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고, 네.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가장 많이 듣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까지 만나시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시는지 인간이 못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입은 있는데 네. 귀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제 식사를 이제 일찍 오셔서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좀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사람은 말하는 입만 있고 듣는 귀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더니 지금. 아, 그래도 이제 나눠서. 네. 그러면 듣는 건 별로 없었어도 말하고 다닐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고 다니신 것들. 말은 이제 똑바로 해! 일단 제가 뭐 여기 캐나다 와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개혁신당 그 위원장님들 특히 네. 뵙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이 작은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은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규모가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출마하신 그 분들이 작은 그렇게 뭐 제가 커피라도 또는 때로는 식사라도 이렇게 한번 모시면 그래도 든든한 생각이 드시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 뭐라고 하셨는지가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에 제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오시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위대한 기업들은 항상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책을 네. 위원장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네. 제목이 보시면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거든요. 좋은 기업은 세상에 너무 널리고 셌다, 많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치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보면은 좋은 정치인은 정말 대한민국에 많겠죠. 그렇지만 위대한 정치인이 과연 있는가? 정말 대한민국, 저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만한 역대 대통령조차도 손에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개혁신당엔 그래도 앞으로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우리는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개혁신당에 관련해서 이게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성과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당원분들이 또 실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지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좀 의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개혁신당은 이제 위대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신당도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계속 좋은 선택을 많이 우리는 해서 쌓고 또 우리 위원장님처럼 좋은 분들을 계속 당에서 모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책은 뭐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시고 계시고.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꼭 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입만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귀도 좀 있어서 저는 이제 귀를 좀 씻겠습니다. 유현우 군이 현대차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캐나다에서는 한국 차량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인가요? 저도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아까 뭐 삼성 제품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제가 이제 현대 기아차 최근에 시장 점유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10% 정도 때까지 올라갔거든요. 오. 즉 한 몇 년 전에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 그렇죠. 뭐 10% 쟁쟁한 회사 테슬라가 이미 있고 캐나다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그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특히 뭐 미국 기업들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게 많잖아요. 애플도 아이폰하고 삼성 갤럭시하고 같이 그렇죠. 경합을 한다든지 종목이 좀 비슷한 네, 것들이 네. 많죠. 그다음에 미국 차들도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캐나다 고유 그 차량 없으니까 모델이 없습니다. 네. 메이커가 캐나다께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차들이 대부분 그 온타리오주 중심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그 조립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동을 하다가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가 노동이 조금 세거든요, 이 법규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그 다시 철수해가지고 오히려 현대 기아차는 이제 기회죠. 그래서 많이 했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미국 차보다는 한국 차하고 이제 전기차 네. 협력을 뭐 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 캐나다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잠수함을 또 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캐나다랑도 계속 뭐 네. 교류를 하는 것 같고 예. 캐나다에 말 그대로 이제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국 네. 기업에 가서 아니 그 어떤 개발에 대한 것들이 한국에 또 실력이 좀 있잖아요.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사실 근데 캐나다가 이게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이게 뭐 기업하기가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왔다가 좀 철수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캐나다에도 원래 그 자기네들 고유의 이제 노하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기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다 뺏겼어요. 그 옛날에 그 노보텔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글로벌 컴퍼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중국을 가봤어요. 야, 중국의 그 기술력 빼내간 거는 우리 뭐 전 세계에 가르는 나라. 그럼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다 갔죠. 중국으로 갔는데 뭐 근데 뭐 이게 뭐냐면 통신 쪽이었거든요. 노보텔이. 그 통신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 산업이 이제 재편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아니 그런데 좀 틀려요. 노보텔은 그 통신 그러니까 이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쪽을 막 손대고 있잖아요. 아이폰 그러니까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막 다양한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뭐 좀 기업 집단처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노보텔은 좀 다른 기업이고 어쨌든 캐나다에도 이제 그 스마트폰이 원래 중간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 스마트폰 넘어오기 네, 전에 네. 그 회사가 사실은 캐나다 회사였어요. 근데 캐나다 회사가 그걸 못 넘겨가지고 캐나다에서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아이폰한테 다 뺏겼죠. 뭐 기술력 하면은 확실히 대한민국이 기술력이 올라간 것들은 환경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수출 아니고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들은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고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기술력이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도 있고 이제 원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캐나다도 원래 그 원천 기술은 다 캐나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캐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전기 그다음 통신 이런 분야도 그 원천 그 기술이 캐나다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조업이라는 게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제 캐나다가 그 살아남지 못했던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중국으로 그 탈출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여튼 이제 캐나다에서 계시고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경우가 급격하게 사라진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는 청년이 60대,
60대시거든요. 네. 외국인들을 이제 정착시켜야 되는 이제 단일 국가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인구를 채우려면은 이제는 외국에서 이제 이민 올게 하고 또 그 노동자들을 또 대한민국에 또 머물게 하는 이렇게 지금 정책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캐나다와 같이 저는 그 어쩔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 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였거든요. 태생이. 그렇죠. 그 태생이 이민자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이민자와 그 문제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미국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동력이 많이 그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민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불법으로 다 자기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든지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불법으로 막 계속 넘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싸게 임금을 해서 자기 이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불법 이민자들은 또 마약이나 이런 또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거, 막 싸우든가, 막 조직 폭력배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조차도 그 불법 이민을 반대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외에 저 동남아 쪽에서 계속 넘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민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거대로 이미 오랜 200~300년 동안 이미 그 다민족으로 다국가에서 와가지고 형성된 국가인데도 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든 거야.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 저기라는 거지.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민하는 거 반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조건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정말 오랜 200~300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빼다 있는 가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 3D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민을 받는다?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죠. 그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 지금 뭐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걸 한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그러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3D밖에 할 수 없는 근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이 제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좋은 자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동남아든 뭐 중국이든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내가 단순하게 뭐 3D 할 사람들이 잡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오히려 더 지금으로 혼란만 가져될 거다. 지금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인들이 전부 다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밑에서 두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 가다 보면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임금을 쓰는 게 좋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다시 그 수익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돈을 순환시키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국으로 전부 다 돈을 보내버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가지고 자국으로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지금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버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외화를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만들겠죠. 이걸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책을 미리 좀 지금은 좀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늦었어도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어떤 형식으로 가면은 조금 더 좋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오히려 그 퀄리티 있는 기술 인력 또는 연구 인력 그런 브레인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에서 얘기한 그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무조건 일괄되게 뭐 연구원들은 1년에 연봉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해외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일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3D 인력은 오히려 어떻게 가능하면 그 자유무역지대, 그냥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해안에 인접한 도시들,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 인력을 이제 데려와서 이 사람들이 한 2, 3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 이 외부로 좀 유리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학교 잘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작장에 취업하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이민의 기회를 줘라.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지. 그냥 뭐라 하면 좀 3D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미안하지만 그런 직종을 위해서 그 막 불법으로 또 이민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3D 업종보다는 오히려 뭐 화이트 칼라 형식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시스템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던 이런 정상적인 경우가 가정에서. 확인이 됐을 때 이거를 자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 근데 그 우리가 민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일민족으로 하지만 이미 저희 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단일민족을 이미 넘어선 나라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게 표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비상적이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 평등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나이스합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아직도 그 좀 유색 인종에 대해서 특히 검은 쪽 뭐 사실 그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섭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회를 파고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전혀. 우리 사회도 뭐 겉으로 막 이렇게 변한다 이거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그 우리 한국 사회는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의 문제가 차별의 문제가 아마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이게 민족이 섞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저는 일어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냥 이 섞였으니까 우리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 인구 문제는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계몽도 필요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국인들도 역사가 있잖아요. 이민의 역사가. 하와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겪고 이민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사가 있고. 뭐 가까운 예로는 간도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심지어는 뭐 저쪽 러시아 땅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요. 고려인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 사람 이름에 땅 이름이라든가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있더라고요. 거기서 굉장히 존경받는 입장이 됐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개혁신당이 앞으로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나갔을 때 지금 사회적 문제적인 됐던 게 민주당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너무 관대한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피해를 자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네. 그게 됐던 어떤 제재나 오히려 지금 중국인들을 욕하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풍조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 자그마한 메시지를 남김으로써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굉장히 큰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일이 잘 못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거의 그런 형식이다 이 말이죠. 네. 결국은 선동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떤 한 청년이 전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걸 해가지고 친구들은 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우리가 조금 너무 그냥 무작위로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말 그대로 불법 이민자 자, 형식의 근데 옛날에 그 캐나다에서도 어떤 일이 하냐면 이 이민을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놨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거 기술 있는 사람,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의사, 뭐 간호사 이런 간호사 같은 경우 막 부족하니까 간호사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럼 뭐 문제 없잖아요. 간호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받아야지 그냥 뭐 무작위로 막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러니까 아까 어떤 말씀드린 정책을 대로 캐나다 변한 거예요, 이제. 야, 이제 너희들 오지 마. 넌 필요 없어, 이제. 이게 충분해. 그러면 이제 지금 뽑는 건 뭐냐면 IT. 네. 그래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받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중국 애들 와. 대신 그냥 기술자네. 뭐 기술자 IT 우수한 두뇌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정책적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짓고 네, 그렇죠. 자국민의 노동력을 조금 노동 봐야죠. 인구를 네.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그럼요, 네. 만들어 놓고 보호가 뭐냐 이거지. 네, 그 중국에서나 뭐라고 하더라도 네,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체계적인 아까 막 걸 오더라도 막고, 어떤 걸 열어주고 네네 그걸 하는 거지. 그냥 막 열었다가 닫혔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는 열고 네. 어떤 거는 닫고 그다음에 닫더라도 뭐 어떤 거는 제한적으로 조금씩은 오게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해요. 이것들을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합니다. 캐나다도 네.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도 그렇고 쿼터식으로 다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 인력도 아무나 받는 기술 인력 받는 게 아니라 점수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받더라도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기업 내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거 있지 우리가 않습니까? 이민 문화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 그렇죠. 한국이.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에서 우리가 네. 이제 또 회사에서 몰래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아니면 네.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네. 또 다른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방금 말씀하셨던 쿼터제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장애를 몇 명 써야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방위산업체 같이 네. 이런 몇 명을 써야 되는 것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국민을 써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형식을 건설 업종에 적용을 한다 네. 보면은 네. 뭐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막아야죠 그런 거. 이런 정책을 우리 개혁신당이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배님, 그렇죠. 뭐 말씀하신 취지를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오히려 시민들을 정치에 뛰어들게 만드는 정치 환경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시민들이 저는 오르다가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정치인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네, 정치인이 정말 저질이냐? 네. 아니면 그 저질 정치인을 찍어주는 국민의 문제냐? 네. 저는 뭐 여기서 조심하셔야 욕을 됩니다. 먹더라도 아, 결과는 결과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후보들이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네. 민주당의 후보가 나와 있고 네. 개혁신당의 후보가 나와 있고 국민의 후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모두 눈을 가려버리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냥 따르죠.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후보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대안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도 개혁신당도 후보도 있고, 네. 국민의힘도 제가 어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국민의힘을 여기에서 찍어주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저쪽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찍지 마. 네. 근데 찍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요. 여기 있지만은 여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한 지방선거 의회에서 일하실 분이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도 시야를 좀 높여서 개혁신당이 있음을 좀 알아주시고 네. 민주당만 있는 곳이 아니다. 네. 다른 정당, 진보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겠지만 후보가 있을지. 이제 뭐 제가 그 캐나다에 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기다 덧붙이자면은 사실 그 캐나다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용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네. 네, 정치 소용돌이가. 그럼 정치적 소용돌이가 왜 없을까? 그죠? 잘 그러면 사니까 뭐냐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 총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막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아, 권한. 그렇잖아요. 권한이, 네. 권한이 이 체계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 계열화돼 있어요. 위에 수직 그 피라미드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결정을 다 위에서 갖고 있거든요. 탑이. 뭐 기업도 좀 비슷하죠. 탑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그 시스템이고, 정치도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면, 이재명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게 그 위에서 아래로 쫙 흘러내리듯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쫙 가는. 지금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돼버렸잖아요. 잘못하면.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가버리는. 근데 이제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한 번은 이 이삿짐을 통관하는 걸 제가 갔거든요. 근데 좀 분명히 그게 규정에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통관이 도장을 찍으면 안 돼. 네. 한국 같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통관이. 근데 걔들은 이제 설명을 하죠. 제가 이러했다. 내가 이 물건이 지금 맞는데 통관이 안 되는 물건은 맞지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물건, 관세를 내야 되는 물건이면 맞지만,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이걸 내가 구입하게 됐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한테.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 그러면 도장 꽝 찍어주는 통관으로 저기 하라고. 오.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라고 보겠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봐서는 듣는 귀가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는 권한이 다 돼 있어요. 그 말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권한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게요.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정치도 방금 하신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에서 말하면 그걸로 꾸신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권한은 오히려 실무 담당자나 실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에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 권한을 줬고 그 지금의 대한민국 행정 조직 즉 지자체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군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팀한테 전부 다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도 팀한테 주면 그 한 사람이 겁을 먹어서 그걸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캐나다는 이제 또 하나 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우리 같으면 그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자기 재량권이 이렇게 다 주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제 아니 뇌물이 가겠죠. 뇌물이. 아, 네. 제가 한 90년대에 이제 김포공항에 그 당시 김포공항인데 이삿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세관 공무원이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 주는 게. 아, 통관을 하려면. 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관원에. 왜 근데 그러면 한국 공무원은 돈을 먹고 그 캐나다 공무원은 돈을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캐나다 공무원들은 만약에 돈을 먹었다. 그럼 잘리죠. 네. 그러면 자기의 엄청난 이 급여가 걔들 높거든요. 아무나 안 됩니다. 세무관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군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뭐 부정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잘리면 급여도
날라가고. 그다음에 저 연금 혜택 그런 것도 다 날라갔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짓을 안 해요. 자기가 제가 말씀드린 건 재량이라는 거는 그걸 충분히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 있으면 책임도 정확히. 책임도 지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행사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뭐냐면 신뢰도 무너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고, 말씀하신 권한 위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조직이든지 그냥 이게 불분명해. 권한 위임도 불분명하고, 그 권한 위임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책임도 불분명해. 그 말씀 들으니까 이혜원 장관 선임할 때 그 정도 조사도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 정도는 우리가 건들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장관 후보자로 했을 것이고, 그래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밀어붙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왕코로 걸려가지고 지금 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왜?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죠. 동공천이라는 것들이 이미 깔려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우리 허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 이제 한국은 뭐 대통령 말 한마디면 뭐 이제 이런 그 너무 이권이 왔다 갔다 막 해버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 이것도 노와 사의 관계인데 한쪽을 편들면은 결과적으로 그 엄청난 이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힘을 못 실어준다. 그러면 그러면 사업 측은 엄청난, 그러니까 고용자 측은 엄청난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게 나쁘게 보면 이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결국은 총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거기 있어요. 물론. 근데 너무 유치해. 싸우는 게. 그러면 요거를 방금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저는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처우가 너무 낮아요. 공무원들의? 그리고 너무 많아 숫자가. 그러면은 공무원들의 혹시 그 재량을 공무원들의 혹시 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되겠죠. 아니 나는 저기도 사실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게 많다의 동의. 하지만 또 급여는 적다의 동의.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 정치권에 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되면 급여가 우리가 총 해서 한 1억 3천 좀 넘거든요. 총 해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1억 하던데? 1억 5천. 안 넘을 돼요? 안 돼요? 네, 1억 3천 얼마, 4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총 해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자기가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이제 따로 뭐 정책비 이런 거 말고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경조사가 많습니다. 경조사를 안 부르면 되는데 안 왔다고 뭐라고 해요. 비용 처리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경조사만이만 1년 해도 1억 3천 다 나갑니다. 그 진짜로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히 대입을 해봐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 뭐냐면 그 돈 넣어도 그냥 생활이 되게끔 줘버리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 제가 더 덧붙이자면 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가 보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은 정치를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 싫어서 뭐 한동훈이가 뭐 오늘 제가 이게 흉내냈는데 걔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어떤 기준? 왜 싫어하는지를. 보수가 아니라는 거지. 보수가 아닌데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닌데 보수의 옷을 입고 있다. 아니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주의자라고 하잖아요. 보수인 사람이 왜 보수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수지. 보수가 아니니까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외친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목련꽃이 필 때쯤이냐. 이게 굉장히 안에서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그 우리 보수를 무너뜨리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가 당대표니까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기라는 게. 김포를 그냥 하루아침에 나 북녘꽃 때문에 자기가 했겠지. 여당에서 뭐 선거 잘 해가지고 뭐 힘이 있었으면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걸 그러면 김포는 되고 남양주는 안 되고 왜 의정부는 안 되냐고. 뭐가 있어요? 왜 김포가 합리적으로 국민이 설득 가능합니까, 그게? 자, 그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줄이는 거 좋아. 뭐 이유가 뭐야? 아니,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300명이 많다라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 다음에 보수 줄이겠대. 아니, 하물며 그 진중권이나 나와가지고 3천만 원이 그 국회의원 보수라면 할 놈이 많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그럼 나도 3천만 원이면 나도 해도 되고 위원장님도 해도 막 하겠지. 아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업적이 중요한 급여는 거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네. 내가 10억도 날리고, 네. 수백억도 날릴 수도 있겠지. 수백억 날리면 어때? 수천억 벌면 되지, 수조 벌면 되고. 3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짜리 일만 하면. 아니, 이건희가, 삼성 자동차 르노 자동차 해가지고 5조 날렸잖아요. 왜 5조를 못 날려? 지금 그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데. 5조만 왜 날리냐고. 50조도 날리고 100조도 날리지만 우리가 5조 날리고 몇백 조를 벌면 되지. 5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실패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모험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처음에 핸드폰 만들고 이거 저기 안 좋다고 그래갖고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만들어갖고 우리가 돈 벌었잖아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이 있었을까? 삼성 자동차라는 실패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처음에 핸드폰 만들어가지고 그 핸드폰을 다 불태운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과정 중에 꼭 필요한. 네. 그러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정책을 그게 모험이 되더라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정말 그냥 규제를 깡그리 없애갖고 그 깡그리 없애는 그 규제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 어떤 사건이.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뭔가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그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뭐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연못 구호라고. 제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연못 구호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무언가 발생한 걸 바라는 것 같이 모순한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즉, 도전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고 하는데 도전이 한 번만에 성공을 이룬다면은 그건 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해서 어떤 용서나 관용의 법칙을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갑자기 급발진한 게 벌써 두 번째거든요. 한동훈 얘기만 나오시면 급발진을 막 하시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한동훈 씨를 그리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습니다. 브레인님이 천하람 의원이 제안한 자료로 파헤쳐도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해훈 장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검증 의지가 있었나 싶어요. 기존 정치권의 부패는 그냥 놀라울 뿐이고요. 아니 근데 이게 정치를 돌아서게 만드는 게 민주당이 엄청난 기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너무 뜨거워도
안 좋지만 또 차가워도 안 좋죠. 지금 우리가 가장 뜨거운 때. 그러니까 캐나다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차가워요. 거기가 추운 동네야. 아, 추운 동네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네. 굉장히 그 민감. 우리는 여름 되면 부글부글 끓고 네. 여름 되면 또 식었다가 그렇죠. 여름 되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제목은. 네, 그 밀란 쿤데라의 네.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인기 있는 책이었는데 우리가 좀 그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정치에다 몰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아,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특히 인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 인간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달라들면 안 된다.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논쟁을 벌여야지. 지금같이 한동훈을 내보내고 제명하고 이런 거로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그렇죠. 네. 그렇죠. 수준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비난을 많이 하니까 왜 그걸 비난하냐. 아니면 제명은 제가 제명은 잘못됐다. 제명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국민적인 선택을 통해서 정치인이 제거되거나 사라져야지. 그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명을 통해서 그 정치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건 오산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우리의 그 정치 문화에서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지금까지 실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실패는 앞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를 실패다. 네.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다 살진 않았지만 인생에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은 실패도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차였잖아요. 제가 여자들한테 많이. 그 차인 경험이 쌓여가지고 제가 여자들한테 차인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여성을. 근데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까 방금? 아니 한번 보여주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많이 하여튼 차였기 때문에 내공이 생겨가지고 네. 결혼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차이지 않았다면 아마 혼자 살았지 않았을까. 후세도 남기고.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과 한동훈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입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이제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체제가 나가면 내가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보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보수주의자가 보수가 아니다. 네. 저는 게 전제 조건이 좀 깔리고요. 물론 사람이 보수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사람이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진영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색깔을 버리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반을 갖고 있는 사고의 기틀이 저는 지금까지 관찰해본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한동훈 얘기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난 다른 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과 그 두 사람 다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둘 다. 네, 둘 다. 그냥 그러면 바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만. 언제나 바지 사장만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